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득 기나긴 여정이었죠. 사업소득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범위, 비과세, 소득금액의 계산, 수입시기, 과세 방법 이런 식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근로소득을 우리가 또 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자와 배당은 그렇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했잖아요. 물론 이자와 배당도 실무에서 간간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했어요. 근데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왜 사업소득만큼 물론 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근로소득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장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사업자가 됐던 개인 사업자가 됐던 사업자를 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법인세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소득세 중에서 뭐 사업소득 이걸 잘 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 이거 사장님의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고까지 대신해 줘야 되나요? 맞아요. 대신해 줘야 돼요. 이 근로자들은요. 2월 달에 뭘 하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이 연말정산 업무를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가 기장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업무를 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2월 달에 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규정도 세세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게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러이러한 근로소득의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명칭이나 지급 방법에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요. 돈이 아니라 뭐 금두꺼비를 받았어요. 또는 돈이 아니라 어떤 현물을 받게 됐어요. 뭐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받게 됐어요. 뭐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명칭, 뭐 지급 방법 이런 거 상관없고요.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고요. 다른 모든 금품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속적인 지위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데 소득 구분을 하는데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독립적이라는 말이죠. 독립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방금 전까지 배웠던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죠.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 되면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볼게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예요. 뭐 1번을 일반적인 급여라고 한다면 2번은 우리 이제 상여금 있잖아요. 그 보너스 약간 뭐 결의해가지고 좀 더 받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자주 보이는 것들이고 3번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 인정상여를 여러분들이 일단 뭔지 아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어떠한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의 카드로 이 해당 근로자가 돈을 지출을 했어요. 어떻게 지출했냐 하면 근로자 가족들이랑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법인 카드로 얼마를 지출했냐 하면 100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법인세법 우리가 뭐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인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00이 실제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기타 경비 등으로 해가지고 100이라는 금액을 비용으로 잡아놨을 거예요. 이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법인세 계산할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금물산이 100, 그리고 소득 처분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100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이 근로자한테 해요. 상여. 이렇게 소득 처분합니다. 이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근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하고요. 이 상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인정 상여를 구성하게 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100. 이렇게. 이 사람이 실제로 1년 동안 이 법인한테 받은 돈이 없다라고 해도요. 이 사람은 100이라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법인의 카드로 이 근로자가 가서 100이라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긁었어요. 이 말은 법인이 이 근로자한테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급여를 더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법인이 근로자한테 그냥 100을 줬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이 100을 썼어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100 줬으니까 이거 급여로 잡힐 거잖아요. 급여나 상여 등으로. 그렇죠?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이렇게 인정상여로 해서 100이 잡히던 아니면 법인이 직접 이 사람한테 줘서 100이 잡히던 똑같아요. 법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얘한테 줬으니까 이것만큼은 100으로 나간 급여예요. 뭐예요?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급여로 나갔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법인세법 가서 공부할 문제고,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될 내용을 법인의 카드를 네가 대신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경우에는 법인이 마치 너한테 그만큼의 급여를 더 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만큼을 너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인정상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살을 붙이자면 만약에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 주주라고 한다면 이 소득처분할 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주주의 인정 배당으로 구성이 돼요. 배당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어서요.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우리 회사와는. 대표이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대표이사의 아들이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나이트를 갔다 왔어요. 이때 대표이사의 아들은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요. 대표이사 아들의 인정 기타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정자가 붙은 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돈을 근로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면 회사에서 나간 돈은 인정하지 않고요. 이러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거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상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 100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돈을 쓴 근로자한테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로자 네가 돈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회사한테 급여 받아가가지고 써라. 회사의
돈을 마치 너 개인적인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게 되면 회사가 그만큼 너한테 돈 더 준 걸로 봐서 너한테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송금 불산일 때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에요. 우리 앞에서 송금, 이거 지금 소득세죠.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즉 임원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임원은 어때요? 일반적인 종업원과는 좀 다르죠. 임원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럼 어때요? 내가 나갈 때 나의 퇴직금을 내가 직접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결정하진 않더라도 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러한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퇴직금을 그냥 이빠이로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퇴직금 한 100억 정도 줘. 이렇게 회사한테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내가 대줘주고 이 회사의 임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이 퇴직할 때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는 그냥 한도가 없습니다. 종업원은 당연히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장이나 사원이나 대리가 퇴사하는데 나 퇴직금 뭐 10억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될 거잖아요. 임원한테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임원이 퇴직할 때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는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초과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과세가 됩니다. 그 한도 내의 금액은 그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근로소득으로 결정되는 게 더 불리합니다.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 너는 법에서 정해진 한도까지만 받아와라. 그것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 법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네가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너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월급을 준 것으로 보겠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만큼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퇴직소득은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지만 분류과세라는 것을 하죠.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별도로 떼어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6에서 42%의 초과노진 세율 등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근로소득은 다른 모든 소득들과 합해가지고 과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반적으로는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왔을 때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위 직무발명 보상금을 퇴직한 후에 지급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기타 소득 공부할 때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종업원, 법인의 임원, 그리고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직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발명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무 발명 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등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보상금. 그 다음에 대학교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어쨌든 이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기발한 거를 발명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퇴직한 이후에 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회사와 나와는 지금 고용관계가 끝났잖아요. 더 이상 회사와 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회사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요. 회사와 나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 받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다 구분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거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내가 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언제 지급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남아있을 때 받았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끝나서 받게 되면 기타소득, 이렇게 소득 구분을 달리하게 되는구나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이거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뭐 함부로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때요? 이거 법인의 약간 좀 기밀비여가지고 뭐 이 내역은 뭐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내가 요거 한 5천만 원 정도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썼어요. 하지만 그 내역은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대표이사 그냥 5천만 원 가져가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봐야겠죠. 회사가 그 대표이사한테 5천만 원만큼의 급여를 준 걸로 봐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뭐 다 상관없고요. 일단 회사가 근로자한테 돈을 준다라는 건 우리 회사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급여나 상여금이 아니라고, 계약적으로 정해진 그런 급여나 상여금이 아니라도 종업원이 뭐 좀 잘해가지고 뭐 줬다. 종업원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뭘 줬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뭘 줬다. 이거 다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을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준 금액이라는 거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도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요거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 주식매수 선택권은요.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매수 선택권 뭔지 알아요?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의 현재의 주가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식매수 선택권을 지급을 받았어요. 뭘 어떻게 부여받는 거냐 하면 미래의 주가가 얼마가 됐던 너는 현재의 주가인 100원에 이 주식을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하겠다. 이게 주식매수 선택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에 주가가 180원이 되었습니다. 1.8배가 올랐죠. 이래도 이 사람은 이거를 180원에 사오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가격인 100원에 이걸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0원짜리를 100원에 사오게 되면 이거 내가 사와가지고 바로 팔게 되면 어때요? 주당 80원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미래의 주가가 9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얻은 이익이 없는데 뭘 과세를 합니까?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90원으로 떨어지면 내가 얻을 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90원짜리 주식을 100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걸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2번인가 이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케이스가 미래의 주가가 오른다는 가정만 있으신데 만약에 주가가 9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행사도 하지 않을 거고요. 발생되는 이익도 없습니다. 미래의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주당 80원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얻은 이익이 내가 행사를 한 그 날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를 했으면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익을 말하며 아까 행사 당시의 시가가 얼마였어요? 180원이었고요. 실제 매수가액, 내가 주어진 권리 1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차액 얼마? 80.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